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7월 15일자 진행하겠습니다. 생존 우선순위는 인과관계 추론을 지향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러시아로 기우는 북한을 되돌릴 수 있을지, 중국 시진핑의 두뇌가 시도하는 사회주의 재접착, 전문가 토피, 니시오카 쇼츠가 코리아 웨이브에서 7월 14일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이념과 통치 모델을 상징하는 왕 이닝이라고 발음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번역할 만한 AI가 아직 이런 한자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평양으로 향한다. 이 인선 자체가 현재 북중 관계의 깊은 변형을 말해준다. 근년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급속히 깊게 하는 가운데 중국에는 북한의 영향력 저하나 지역 정세의 불안정화의 염려가 있다. 경제와 안보의 실리뿐 아니라 당대당 사회주의 체제라는 사상적 루트로부터 다시 관계를 맺자는 것이 왕이능의 방북일 것이다. 그것은 러시아 경사를 강하게 하는 북한에 대해 중국이 스스로의 국제질서 구상으로 이어가려고 하는 조용한 영향력 싸움의 사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왕이닝은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인민정치협상회의의 주석을 맡는다. 중국 공산당 서열 사위인 왕이닝 전국 정치협상회의 정협 주석이 이끄는 이 나라 대표단이 15일에서 17일 북한을 방문한다. 출처 연합뉴스 2026년 7월 14일 10일에서 12일에는 박대성 총리가 이끄는 북한 대표단이 방중에 고위급 인사들의 서틀 외교가 전개되는 모양새다. 지지통신 7월 14일 장쩌민의 새 대표, 후진타오의 과학적 발전과 시진핑의 중국의 꿈 등 중략, 왕이닝이 주요 역할을 했다. 일본 국제문제연구소 2018년 5월 31일자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외교를 담당하는 외상도 경제를 담당하는 수상도 아니다.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등 3대에 걸쳐 당의 이념, 통치 모델을 조립하고 일당 독재를 정당화하는 논리의 사령탑을 맡고 있다. 그런 왕이닝 씨가 북한에 들어오려는 것은 깊은 부분에서의 체제 재접촉일 것이다. 북중 간에는 최근 고위급 왕래가 잇따르고 있다. 북중 우호협력 상호 원조 조약이 고비도 있고 전통적 우호와 전략적 협조가 강조되고 있다. 다만 그 배후에는 북한의 러시아 접근이라는 큰 변수가 있다. 양국은 러시아의 군사 협력을 급속히 심화시킨다. 무기, 병사, 기술, 자원을 둘러싼 협력은 중국도 무시할 수 없다. 북러 관계가 너무 강하면 한반도에서 중국의 발언력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안팎으로 러시아에는 없는 북중 관계의 가까움을 재확인시킬 필요가 있다.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적 실리를 주는 상대라면 중국은 당체제 역사 경제의 생명선으로 연결되는 상대다. 왕인영 씨의 역할은 그 차이를 사상과 제도의 언어로 다시 부각시키는 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 기사를 냈네요. 그래서 최근의 행보를 보면은 시진핑이 북한 국빈 방문을 6월 달에 했고 7월 달에 박대성 총리가 중국 방문을 한 데 이어 후닝이라고 발음해야 되네. 북한을 방문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생긴 사람이네요. 그런데 이 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조선 말때 그 대원군과 민비 이런 관계에서 어, 형국과 그 다음에 러시아의 양쪽으로 접촉을 해서
최종적으로 그 고종이 아관파천하는 바람에 러일 전쟁도 터졌고 그다음에 식민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 과거 러시아로 지금 러시아가 돌아갔는데 현재로서는 군사 협력만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북중러 관계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향후 어떻게 전개가 될지. 피로 봉인됨. 오늘날 중국과 북한의 동맹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카트리나 유 알자지라에서 7월 11일 날 보도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65년 동안 상호 방어 조항과 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전략적 동맹을 유지해 왔으며 중국은 더 강한 북한보다 안정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을 넘어 외교적 동반자 관계를 확장하여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으며 이는 북한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잠재적으로 중국의 이 지역 내 영향력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동맹은 감정보다는 전략적 필요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중국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글로벌 외교 목표와 한반도의 불안정을 방지할 필요성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양국 관계가 보여주는 것처럼 따뜻한 관계는 무엇보다도 전략적 필요성에 의해 강조됩니다. 1961년 7월 11일 당시 중국 총리였던 조우언라이와 주운내죠. 북한 지도자 김일성은 베이징에서 우호협력 및 상호지원 협조약에 서명했습니다. 65년 후에도 이 조약은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돕기로 약속하는 상호 방어 조항을 포함하여 여전히 유효합니다. 중국은 안정을 원합니다. 중국 북한 관계는 1950년 미국 주도의 군대가 중국 국경을 향해 진격하고 중국이 수십만 명의 병력을 북한에 파견하면서 한국전쟁 중에 형성되었습니다. 중국은 그들을 자원봉사자라고 불렀지만은 그들은 중국의 지휘 아래 싸웠고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공유된 역사는 공식 서사의 중심에 남아 있으며 중국과 북한 지도자들은 이것을 피로 봉인된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들의 이념적 가치는 대체로 일치합니다. 두 나라 모두 서방 세력을 깊이 의심하는 사회주의 일당 국가이며 한반도에 미국이 주둔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두 나라 모두 미국이 동맹, 제재, 군사적 압력을 사용하여 자국의 권한을 거부하는 국가들을 봉쇄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중국은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는 반면 북한은 종종 불안정을 이용해 주목을 받거나 지렛대를 잡거나 양보합니다. 중국의 우선순위는 반드시 더 강한 북한이 아니라 안정적인 북한입니다. 중국은 또한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 지역의 무역을 방해하고 잠재적으로 중국의 문턱의 핵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중국이 과거에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유엔 제재를 지지하면서도 정부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조치에 반대하는 모순적인 입장을 설명합니다. 북한은 옵션을 원합니다. 2024년 북한과 러시아가 상호 방위 조항을 포함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에 서명하는 등 모스크바와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균형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로 두 나라 간의 군사 및 정치 협력은 상당히 심화되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을 지원하는 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미국의 영향력에 맞서 더 넓은 전선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중국은 북한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러시아에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감정이 아닌 필요성.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더 강력하지만 한반도의 불안정으로 인해 잃을 것이 더 많습니다. 변화하는 역학관계가 점점 더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북한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명하면서 북한이 비핵화에 복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중국의 비판이 잠잠해졌습니다.
롤 모델이던 푸틴, 시진핑의 을이 됐다. 월스트리트 저널 중로 관계 역전 분석. 최현정 동아일보 7월 14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 중국의 힘의 균형이 크게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때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정치적 본보기로 삼았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제는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좌우하는 위치에 섰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13일 미국과 유럽, 중국, 러시아 관계자들을 취재한 장문의 분석 기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를 중국의 대등한 전략 파트너가 아니라 중국에 더욱 의존하는 국가로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중국엔 러시아가 선택지, 러시아엔 중국이 생명줄, 가스부터 금융까지 중국 영향력 확대. 중국은 에너지 거래뿐만 아니라 금융과 중앙아시아 영향력에서도 러시아를 앞서기 시작했다. 이 사진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2026년 5월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악수하고 있는 사진을 인용했습니다. 밀착 속에서도 균열, 북한 문제는 변수. 여기서도 결국 북한 문제를 크게 다루고 있네요. 특히 중국은 러시아의 기술 이전으로 북한의 핵무기나 잠수함 능력이 강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한미 간 균열을 활용해 지금 한미 간 균열이 있는 모양이에요.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장기 전략에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러시아와 독자적으로 밀착할수록 중국의 전통적인 대북 영향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시진핑 주석은 지난 6월 7년 만에 직접 평양을 방문했다. 이는 북한의 최대 후원국은 여전히 중국이라는 점을 대내외에 재확인하려는 의도가 담긴 행보였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분석했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를 대북 지원 확대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지만 최근에는 이 같은 원칙도 사실상 뒤로 미루는 모습이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윤선 중국 프로그램 국장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중국이 비핵화 목표를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모든 대북 관계의 전제 조건으로 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변화를 단순한 중로 밀착이 아니라 양국 관계의 권력 역전으로 해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는 중국을 필요로 하는 정도가 과거보다 훨씬 커졌고, 중국은 경제와 금융, 에너지 협상 전반에서 우월한 위치를 확보하며 양국 관계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는 것이다. 이 시베리아의 힘을 중국에 좀 비싸게 팔려고 그랬는데 싸게 팔면은 사겠다 하는 거로 지금 어디 팔 데가 없으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길을 압축적으로 제가 충분 조건 논리로 다시 표현을 해 봅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 러시아 가스 수입 중단을 한다면, 그러면 에너지 협상에서 중국이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왜냐하면 중국에 팔 곳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 가정이 맞는다면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러 중에서 중로로 권력이 역전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겠죠. 트럼프가 여전히 가능성 있는 거래라고 말하면서 미국은 이란을 사흘째 공격합니다. 테헤란, 워싱턴, 두바이의 AF팀 7월 14일. 이러한 공격은 이란 군대에 막대한 비용을 계속 부과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고한 민간인과 상업 선박을 공격하는 능력을 저하시킬 것입니다. 라고 센트콤은 말했습니다. 화요일 이른 아침 아랍에미리트는 이란이 중요한 수로에서 두 척의 선박을 공격하여 승무원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미리트 국방부는 X의 국방부는 국영 유조선 몬바사와 알바이아가 오만영해 내 호르무즈 해협 남쪽 항로를 통과하던 중 이란 순항미사일
두 발의 표적이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 공격은 올해 이란 혁명 수비대가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 오만에 대한 새로운 공격을 발표한 후 보고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주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 분쟁을 재개했다고 의회에 공식 통보했으며, 백악관은 AFP에 이를 확인하여 국방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이 지역에서 작전할 수 있는 60일의 추가 시간을 주었습니다. 트럼프는 또한 서방 정보기관이 이란이 미신고 농축시설을 건설 중이라고 의심하는 나탄즈 인근의 깊이 묻혀있는 핵시설인 곡괭이 산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로 알려질 것이며, 수로를 통해 운송되는 모든 화물의 20%의 수수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통과료라는 것이 옛날 우리 표현을 하면은 페르나도 산초 산적이 통행료를 받는 거나 똑같은 거죠. 미국이 오히려 거꾸로 이란 대신에 자기네들이 산적이 돼서 통행료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 뭐 unclassified라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해변가에 있는 시설들이 폭파되는 그런 장면을 인용했네요. 미이란 전쟁은 석유 패권 전쟁에서 이란을 무력시키는 게 목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은 이란 전쟁과 더불어 튀르키예가 주축이 된 투르크스탄 국가들과 투르크 경제회랑을 만들려고 한다. 이는 러시아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중앙아시아까지 확대하는 구상이다. 러시아는 이제 완전히 인도에 석유를 팔 수가 없다. 카자흐스탄 석유는 투르크스탄 회랑을 통해 튀르키예로 가서 유럽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중국에 싸게 안 팔아도 된다는 얘기다. 남론 문제는 이스라엘과 튀르키예 간 이란 북부 카스피의 남쪽 연안과 튀르키예 동남부 쿠르드족 지역의 석유 파이프라인을 이스라엘로 연결시키느냐 튀르키예로 연결시키느냐의 이해관계가 불씨로 남을 것이라고 그동안에 뉴스 이것저것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지금 IMEC 인도 중동 유럽 경제 회랑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중해 파이프, 해저 파이프라인으로 로마까지 이탈리아 까지 가는 거로 현재 그려져 있는데요. 이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아니 그거 왜 힘들게 해저로 하냐? 우리나라 육상으로 가줬으면은 우리가 통과료도 받고 돈을 벌 텐데, 요게 이해관계가 섞일 거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다시 충분 조건으로 아주 간략하게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봅니다.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을 불안한 상태로 계속 유지한다면, 그러면 미국이 호르무즈 통행료를 받는다. 왜냐하면 동아시아에 미국산 석유를 석유를 팔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근본론이라면 인도, 중동, 유럽 경제 회랑 완성되기 전 이란 고사시키기는 계속될 것이다. EU 기록적인 양의 러시아 가스 구매. 완전히 차단된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은 모양이네요. 한스반 리우엔 텔레그라피 7월 13일, 유럽은 시베리아 주요 공장에서 기록적인 양의 가스를 구매한 블라드미르 푸틴에게 올해 60억 유로 50억 파운드의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러시아의 야만 수출 허브는 올해 상반기에 136척의 액화천연가스 LNG 유조선을 유럽 구매자들에게 보냈으며, 가장 많은 물량이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으로 보내졌습니다. 유럽이 다가오는 브뤼셀의 러시아산 가스 수입 금지 조치를 극복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면서 거의 1천만 톤에 달하는 이 수송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 급증한 수치입니다. 에너지 캠페인 그룹 우그르발트의 세바스찬 레터스는 러시아가 유럽이
매일 평균 5만 5천 톤 이상의 LNG를 야만에서 계속 수입하는 동안 전례 없는 규모로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와 민간 부지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인들은 추가 공급을 위해 알제리와 나이지리아와 같은 나라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주로 미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경제 및 재무분석 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산 LNG EU 수입은 작년에 60%, 2026년 1분기에 27% 증가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EU LNG 수입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여전히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가스의 약 4분의 1을 러시아에서 공급을 받고 있으며 벨기에는 절반 이상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유럽은 겨울이 오기 전에 가스 저장소를 채우기 위한 경쟁에 직면해 있습니다. EU의 탱크들은 전반적으로 절반 정도 가득 차 있지만 보통이면은 3분의 2가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야말에는 프랑스 토탈과 중국 석유공사의 자본이 들어가 있다. 제가 요거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전에 배운 바에 의하면은 야말 반도의 LNG 기지는 프랑스의 토탈 회사와 중국 석유공사 CN CNCP인가 뭐 이런 게 약자로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북부 해안에 위치한 야말은 전문 쇄빙 유조선 함대에 LNG를 공급합니다. 이 선박들은 여전히 덴마크의 피아드 조선소에서 서비스 중이며 6월 30일에 마지막으로 선박을 인도받았습니다. 야말 LNG는 수출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소규모 전문 차량, 유럽 항구 및 유럽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계속해서 세 가지를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라고 레터스 씨는 말했습니다. 볼토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LNG의 약 38%는 프랑스로, 27%는 벨기에로, 25%는 스페인으로 운송되었습니다. 네덜란드와 포르투갈도 구매자 중 하나였습니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도 여전히 러시아 파이프라인의 가스의 주요 구매국입니다. 러시아 숨통이 끊겨 중국에게 밀리면 유럽으로서도 좋을 게 없다. 중국이 시베리아를 먹게 놔둘 수는 없는 것이다. 과거 몽골 제국 대신 중제국의 서지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남이냐? 사실은 유럽인들 아니냐? 중국이 옛날 몽골 제국처럼 밀려 들어오는 것은 너희들이 망하면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속내에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EU가 지금 중국을 은근히 1대1로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기네들만의 경제 회랑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거기에 동참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삼전 닉스 미의 공장 짓게 하고 싶다. 미 상무의 노골적 압박. 한번 다뤘습니다만 다시 한번 다루게 됐습니다. 이상은 한국경제 7월 10일 거를 가져왔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한국의 대미 투자를 압박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일부를 미국에 이전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이재명이가 호남 광주 반도체에 절하고 압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두 회사는 근데 이미 미국에 투자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440억 달러를 투자해 텍사스 테일러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조 바이든 전 미국 행정부에서 칩스법 보조금 66억 달러를 준다는 약속도 받았다. SK 하이닉스도 인디애나 웨스트 라파예트 지역에 40억 달러를 들여 인공지능 반도체용 첨단 패키지 공장을 짓기 시작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추가 투자 압박을 노골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대만 반도체의 절반 이상이 미국에 있어야 한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우리나라 뉴스의 TSMC가 그 자이 산단에 3사 공장을 추가 투자한다 하는 거를 뉴스를 낸 것은
대만도 대만에다가 투자하는데 무슨 우리가 광주, 이것은 그런 뉴스를 냈던 것은 이재명 정권을 지지하는 그런 언론 보도들을 내보내고 있죠. 우리 언론기관 애들은. TSMC는 이에 따라 미국 투자 규모를 대폭 늘리고 대건 활동을 강화 중이다. 그러니까 자위산단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TSMC는 미국에도 결국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마이크론도 타설식 전달 투자 규모를 2천억 달러에서 2,500억 달러 늘린다고 발표했다. 앞서 일본 니혼 게이자이는 한국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60%에 달하면서도 트럼프 정부가 이를 규제하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980년대 미국이 일본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 강제 시장 개방과 수출 제한 등을 포함한 반도체 협정을 체결한 것을 한 예로 들었다. 압박이 강화되면서 SK 하이닉스 등은 대미 투자를 일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이 정치적 압박에 밀려 동시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경우 수년 후 공급 과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호남 반도체에 투자하지 말라고 그 트럼프 얘기는 그렇게 지금 간접적으로 압력을 주는 거죠. 만약 그거 하면은 일본이 당했던 것처럼 관세 왕창 매겨가지고 수입 안 할 거야. 그러면은 한국이 중국한테 파나요? 그런 배짱이 있으니까 그걸 강행하나요? 그러면 친중 접근이 되는 게 맞는 거네요. 호남 반도체는 친중 행위라고 그렇게 규정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중국 총리 경제에 대한 객관적 이해 촉구. 로이터 7월 14일 리창 중국 총리는 경제 모멘텀이 둔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월요일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이해, comprehensive and objective understanding과 더 강력한 경기 역행 조정을 촉구했다고 국영방송사 CCTV가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수요일에 2분기 GDP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로이터 통신이 조사한 분석가들은 중국의 성장률이 1월에서 3월에 5%에서 2분기에는 4.5%로 둔화되어 중국의 공식 연간 목표치인 4.5%에서 5%의 낮은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에 대해 명확한 시각을 유지하면서 이런 성과를 충분히 인식하는 것이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시각, 위에는 이해인데 시각, 관점, 컴프렌시브 앤드 오브젝티브 뷰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성장이 더 급격히 둔화되지 않는 한 공격적인 조치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5월 14일 베이징에서 미국 대표들과 만나고 있는 사진을 인용했네요. 이런 측면으로 보면은 한국의 이재명은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이해력이 없는 것 같다. 우리 중국만 하더라도 그냥 다 잘 나간다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고 이런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이해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닌 것 같다. 이렇게도 들립니다. 제 귀에는. 읽어보니까 우크라이나, 호주도 손을 뻗는다. 한국 방위산업이 격언. 일본의 무서운 반격. 7월 14일 중앙일보 일본판입니다. 국제안보질서의 변화가 일본 방위산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있다. 생략하고요. 해외 진출의 소국지였던 일본이 새로운 무기 공급원으로 주목받게 됐다. 일본 법도 바꿨죠. 살상 무기를 이제 수출할 수 있게 됐죠.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엇 생산 라이선스를 부여할 뜻을 내비친 가운데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 드론과 일본 패트리엇 생산 노하우 등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급격한 변화가 있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도 도시바는 향후 5년간 500여 명을 채용해 방위사업을 확대하고 수출 부서도 신설했다. 미쓰비시 전기도 유럽, 호주, 미국을 부품 공급 및 공동개발의 시장으로 규정하고 방위사업 매출액을 2031년까지 3배인 6천억 엔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근데 우리나라는 수주받은 것을 적기 납기 하기 위해서 주 52시간 규제를 좀 예외시켜야 된다. 방위산업은 이거에 대해서 노동부가 난감한 입장에 있다. 이런 식으로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아 수출을 해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지. 어? 좀 답답한 이 행정을 봅니다. 산업을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호주 총리와 누구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호주 국방상이네요. 패트리엇 성능 향상된 요격 미사일 부대 앞에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호주는 한국을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렇죠. 일본이다. 장인애들은. 향후 한국의 방위 산업은 일본에게 쭈그러들 것이다. 이것의 근본 원인은 이재명의 반이스라엘 발언 때문이다. 반이스라엘은 반미의 다른 말 아니냐. 결과적으로 일본의 살상무기 수출이 가능해졌다. 이재명은 분명 친일 매국노일 것이다. 역사가 그렇게 규정하지 않을까. 나중에 그렇게 생각이 되고 한국 방위산업은 이상 쭈그러들 것 같은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이 지금 팍팍 와 닿습니다. 애국은 돈줄, 논란은 불매, SNS 타고 번지는 기업 사상 검증. 이게 무슨 사상 검증이면 우리가 무슨 공산국가도 아니고 왜 이런 용어들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현정민 조선비즈 7월 14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소비재 기업의 과거 활동과 광고, 협업, 이력 등을 추적해 정치적 성향을 판단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애국 기업으로 분류된 업체에는 제품 구매를 독려하고 반국가 기업으로 지목된 곳에는 집단 항의와 불매 운동을 벌이는 시기다. 애국 기업 명단 확산, 실제 매출 증가로. 이 같은 소비자 움직임은 실제 매출 증가로 이어지기도 했다. 맛살 제품 크레미를 생산하는 수산물 가공업체 한성기업이 대표적이다. 이 회사가 6.25 전쟁 참전용사를 위한 자선 행사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6일에서 9일 온라인 매출이 평소보다 4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사 몰 회원수도 42%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로 온라인상에서는 특정 기업을 비판하거나 불매로 촉구하는 명단도 확산되고 있다. 최근 화장품 브랜드 아이소이는 6.25 침투라는 620% 침투라는 광고 문구가 6.25 전쟁과 참전용사를 비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애국 기업은 구매 독려를 하고 반국가 기업은 총공불매. 이렇게 그림을 인용을 했네요. 탱크데이 논란이 기폭제, 제가 요거는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유통업계 살얼음판. 기업들은 마케팅 문구나 프로모션이 뜻하지 않게 정치적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정치 양극화 누적, 불매운동도 이념 소비로. 전문가들은 정치적 양극화가 일상과 소비 영역으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과거 불매운동이 기업의 갑질이나 환경훼손, 노동 문제 등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소비자 대응으로 전개됐다면 최근에는 기업의 정치적 이념적 성향에 대한 판단이 구매와 불매를 가르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정호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치적 이념 갈등이 사회 전반으로 퍼지면서 시민들의 일상적인 소비 활동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례라며 과거 역사 문제를 계기로 전개됐던 노재팬 운동이 현재의 정치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탱크데이에 대해서는 좌파 공격인데 정부까지도 공격을 했죠. 어, 그것 때 현재 그거에 대응해서 애국소비 우파의 공격인데 좌파에 대한 반란으로 애국소비 운동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이념의 대립보다도 이 소비자 주권 시대 이념을 떠나서 소비자 주권 시대를 향하자고 좀 더 거창하게 얘기하면 글로벌 금융자본에 대응하는 우리의 소비자 주권 시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게 저의 생각으로
템플릿화된 자료들을 여기 다시 제가 옆에 넣습니다. 물가 안정 책임 공유 미 연준의장 첫 의회 증언. 지지통신 국제보도부 7월 14일. 워싱턴 시사.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 의장이 14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금융정책에 대해 증언했다. 의회 증언은 의장 취임 후 처음이다. 사전 배포된 텍스트에 의하면 워시 씨는 FRB는 물가 안정의 회복을 위해서 단호한 책임을 공유한다라고 강조, 뿌리 깊은 인플레이션을 용인하지 않을 생각을 나타냈다. 그는 금융 완화의 긍정적인 비둘기파로 꼽히지만 인공지능의 붕과 중동 분쟁에 따른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가 확산되면서 관망세를 당분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6월 미국 소비자 물가는 3.5% 상승했고 일본도 뉴스가 나는데 6월도 일본도 거의 3.5% 소비자 물가가 상승했다. 음, 전형적인 백인 출신 얼굴 같지는 않습니다. 이 워시 의장이. 그러니까 워시라는 게 그 씻는다는 건데 그 워시 그런 워시라면은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그 예, 존재 가치가 그 한국은행 현판에 물가 안정이 첫째 이슈죠. 근데 그 한국은행 새로 된 한국은행장은 어떠한 우리나라 지금 인플레 돼 가지고 지금 뭐 소비자 물가 또 생활 물가 또 그 음식 사 먹는 이런 거 엄청 올라 가지고 수입이 한정되어 있는 입장에서는 이제 쓰는 게 싼 거 자꾸 찾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한국은행장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추어 관료들의 어설픈 금융 국판. 정은규 금융부장 뉴데일리 7월 14일.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자신하더니 반년 만에 모른다며 토론회 뒤로 숨은 정부. 대출 규제 풀고 조이고 원칙 없는 예외 땜질에 시장 혼란 가중. 임기응변식 여론 수렴 멈추고 정책 수정이든 원칙 고수든 명확한 이정표를 제시해야. 올해 초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 의지가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그대로 담긴 문장이다. 그런데 불과 반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정부가 정답을 다 알고 있다고 여기지 않겠다며 국민과 전문가를 상대로 부동산 대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에게 답을 제시하던 정부가 이제는 국민에게 답을 묻고 있다. 대출 완화는 청년 대출 완화는 정책 방향의 수정인가 아니면 기존 원칙 아래 둔 단순한 예외인가? 이 차이는 결코 작지 않다. 원칙이 바뀌면 시장은 새로운 기준에 적응한다. 하지만 원칙은 그대로라고 하면서 예외만 계속 늘어나면 시장은 원칙보다 유예를 먼저 계산하게 된다. 이런 모습은 부동산 정책의 문제만이 아니다. 최근 정부의 금융정책 전반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반복된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 또 다른 목표와 충돌하거나 부작용을 넣으면 정책 자체를 다시 설계하기보다 예외와 특례를 덧붙여 대응하는 방식이다. 땜질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금융당국은 금융사고를 막겠다며 책무구조도를 통해 금융사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동시에 포용금융을 확대해야 한다며 면책 확대도 검토한다. 책임을 더 강하게 묻겠다는 것인지 적극적인 금융을 위해 책임을 덜어주겠다는 것인지 시장은 다시 혼란스럽다. 문제는 무엇을 수정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데 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큰 원칙을 바꾸려는 것이라면 그렇게 설명하면 된다. 기존 원칙은 유지하되 청년이나 무주택자처럼 특정 계층에 한해 예외를 두겠다는 것이라면 그건 역시 분명하게 말하면 된다. 지금처럼 원칙과 예외의 경계가 흐려질수록 시장은 정부의 장기 방향보다 다음 예외가 어디에서 나올지를 먼저 계산하게 된다. 시장의 혼란을 가라앉히는 것은 임기응변식 여론 수렴이 아니다. 기존 원칙을 고집하든 과감하게 정책을 수정하든 정부가 흔들리지 않는 정책의 이정표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 청년들의 그 똑똑한 한 채에 대한 야망이 부동산 경기를 과열시키고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이 높은 것은 서울 수도권에 이 서울 경기 이동권의 인구의 반 이상이 지금 몰려 살기 때문에 그게 근본 원인이죠. 그러면은 어떡할 거냐. 이런 거를 얘기해서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거라 야 되는데, 그래서 균형 발전 운운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내려갈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얘기하는 게 청와대하고 국회부터 저기 세종시로 일단 내려가라우.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 새끼들은 안 내려가면서 지 새끼들 교육도 서울에서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출퇴근 하는지 어떠는지 모르지만은 아예 그냥 부산으로 그 청와대하고 그걸 옮기든지, 아니면은 뭐 청주 쪽이라든지. 청주는 그래도 너무 가깝네. 그렇게들 너희들이 좋아하는 광주로 옮기든지 그렇게 해보라고. 그러면은 좀 서울 집값이 좀 내려가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이재명 정부가 한 것은 부동산 규제를 해가지고 그런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몰리게 해서 주식으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 했는데, 지금 또 내리꽂고 있는 중이죠. 자, 이렇게 제가 지금 현실을 이해합니다. 미래 부동산을 가지고 대토론회 이런 거 본 적이 없다. 토론회 위원회란 이런 거 모두 인민위원회 변형이다. 북한에도 유무 정보는 모른다. 북한에도 요즘 이런 걸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 우리 그 언론 보도가 북한은 잘 모르니까 전문 관료들의 스킨 인 더 게임의 정신이 필요할 뿐이다. 잘못되면은 가죽을 벗겨 죽이는 그런 형벌을 내리는 그런 관료들의 책임의식이 중요한 것이다. 부정하면은, 부정할 경우에요. 어, 가죽을 벗겨 죽이는 거.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들어가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아이.